한 어린아이가 나에게 물었네. 손바닥 가득히 풀잎을 움켜쥐고 나에게 물었네. 풀잎이란 무엇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네. 풀잎이란 희망에 찬 푸른 직물로 짜여진 내 자유의 깃발일 것이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바다의 끝에서 낯선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크고 광활한 땅덩어리만은 아니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광활한 그 신대륙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신세계였고 순결한 천여지였다. 신이 인류에게 감춰놓은 마지막 선물이라 하는 그 신대륙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간의 삶을 찾고 그곳에 새로운 인간의 낙원을 세우려는 건강한 꿈을 지니고 그들은 신대륙으로 모여들었다. 초기 정착민들에게는 대서양의 횡단한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같은 것이었고 그리하여 신대륙은 새로운 가나안으로 보였다. 새로운 가나안. 인간이 살 곳을 마련하는데 하늘과 땅이 이처럼 뜻을 같이 했던 적은 없었다. 초기 정착민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순박한 아담처럼 그 새로운 땅에 순박한 이상주의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 즉 미국의 꿈이라 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꿈이란 그러므로 새로운 낙원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고 에덴의 꿈이며 아담의 신화였다. 미국의 아담들은 자주국가로서의 독립을 얻기 위해 싸웠고 결국 민주공화국을 일으켰다. 또한 광활한 서부를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짧은 시간 내에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부강국으로 성장했다. 무엇이 미국의 꿈을 이루게 했을까? 무엇이 그 무시무시하고 황량한 황무지를 신의 은총이 담긴 성취의 땅으로 바꿔놨을까? 이러한 꿈의 실현을 가능케 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밝은 미래에 대한 다분히 천진스럽기조차 한 그들의 굳은 신념이었다. 미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와 노력은 운명과 맞서가는 용감한 개척자의 이미지와 아울러 꿈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제 미국은 백인만의 나라가 아니며 인종 전시장처럼 모든 빛깔의 인종들이 모여 꿈꾸며 살며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다. 미국의 꿈은 미국적 평등에 대한 꿈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꿈이며 사회적 성공에 대한 꿈이다. 미국인들은 오늘도 미국의 꿈을 꾸면서 개척자였던 조상들의 피를 기억하며 보다 좋은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출범하고 있다. Would you introduce American literature? 유럽 문학과 비교해서 미국 문학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The European literature has a much older tradition. 예. 유럽 문학은 그 전통이 길고 또 유럽에서 작가들은 그 나라의 일부로까지 간주될 만큼 존재 가치가 크는데 반해 미국의 작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할 위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작가들은 좀 더 반항적이었습니다.
낭만주의에서부터 시작해 때로는 유럽 문학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글을 썼습니다. 유럽 작가들보다는 덜 지성적이었다고 할까요? 영문학이나 불문학 작품을 보면 도입에서부터 인물 설명과 인물을 통해 작가의 생각과 주제가 파악되고 있지만 대부분 미국 작가들은 작품의 끝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전체적인 상세한 설명과 작가의 주제가 전개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re was a long time when 오랫동안 영국인들은 누가 미국 작품을 읽느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식민 통치적인 의식의 잔재이며 런던에서 그런 의식이 뿌리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버드 같은 작가는 미국 동부에서도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유럽 한 도시에서 크게 호평을 받은 연극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즉 대양 건너 3000마일 또 동부에서도 800마일 떨어져 있는 런던에서의 일을 얘기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오랫동안 미국 작가들은 경쟁적으로 유럽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초기에 미국 문학이 유럽 문학에 대해 다분히 향수적인 회고에 잠겨 그 영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수의 아들이자 신문기자 출신인 휘트만이 나타나 진정한 미국의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목청은 단순 소박했으며 때로는 대담하기까지 했고 그 누구보다도 과감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위대한 미국의 꿈을 찬미했다. 가난한 농가 출신인 이 소박한 시인을 통해서 미국 문학은 비로소 미국 문학다운 자주성과 목청을 획득하게 됐고 문화적 식민시대를 청산하게 됐다. 휘트만의 시집 풀립 초판본이 나온 것은 1855년 그의 나이 36살 때였다. 풀립 초판본은 제목을 붙이지 않은 시들이 고작 12편 실린 얄팍이 책이었고 책의 소표지에는 목수의 복장을 한 휘트만의 초상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 시집은 36살이 되기까지 겪었던 휘트만의 전 체험과 그가 돌아다닌 거리, 그가 만난 사람들, 가난하지만 열렬히 노동하는 민중에 대한 애정, 그리고 미국에 대한 넘쳐흐르는 사랑이 넓은 바다의 해중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소란스런 도회지로 변모해가는 브루클린과 브로드웨이 거리를 즐겨 돌아다녔으며 브루클린에서 나룻배를 타고 뉴욕으로 건너가 연극 구경을 하곤 했다. 그는 나룻배의 뱃사공들과 소박한 얘기를 나눴고 틈만 있으면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 웅장한 삶의 맥박을 직접 느껴보기를 좋아했다. 나는 듣는다. 아메리카가 부르는 노래, 그 무수한 노래를 직공들이 저마다 부르는 즐겁고 힘찬 노래를 기둥이며 판장을 다루는 목수들의 노래, 엄숙하고 웅장한 삶의 노래를 사람들은 모두 그들에게 알맞는 그들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제부터 나는 행운을 구하지 않으리라. 나 자신이 행운 자체인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고독과 가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브루클린과 브로드웨이의 거리를 당당하게 활보했다. 길을 가는 다른 모든 통행인들과 만나면서 그는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진동을 느꼈다. 나는 한 사람의 미국인, 세련되지 못한 난폭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우주. 나는 맨하탄의 아들, 강가에 앉아 아메리카의 노랫소리를 듣는 사람. 휘트만은 이처럼 그의 시집 풀립에서 자신의 체험을 승화하여 미국의 뒷모습과 민중들의 애환을 뜨거운 애정으로 농축시켜 놨다. 그러나 그의 시집 풀립 초판본은 세상으로부터 아무 관심도 끌지 못했다.
절망에 빠진 이 무명 시인에게 어느 날 기적처럼 당대의 거성 에머슨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풀잎은 위대한 시집입니다. 당신의 자유롭고 용감한 사상에 대해서 나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태양의 빛이 환각은 아닐까 하여 잠시 눈을 감아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시집은 최고의 가치, 즉 남을 격려하고 고무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했던가. 존경받는 시인이자 철학가인 에머슨은 이 천재의 빛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던 것이다. 소박한 민중 시인답게 휘트만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롱아일랜드라는 섬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도회의 분위기가 완연하지만 그의 생가가 있는 헌팅턴 근처의 언덕과 바닷가는 소년 월트에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년의 행복을 가르쳐준 최초의 교사와 같았다. 바다와 숲과 그리고 태양이 이룬 원색의 조화, 부드럽고도 풍부한 새들의 노랫소리, 식물들의 무성한 향기와 농가의 다정한 냄새들은 소년 월트의 영혼을 사로잡아 아름다운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And you said this house was 이 집이 휘트만의 부친이 직접 지은 당시 전형적인 형태의 가옥이라고 들었는데요. so typical. 네, 정확히 1815년 당시의 전형적인 농가의 모습이죠. 여기에는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한편 휘트만 부친은 이 집에 아주 큰 유리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옷장을 지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은 도시에서도 부유한 집에서나 있었던 것으로 이런 시골에서는 아주 드문 것이죠. 부친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 했고 어린 휘트만은 많은 시간을 지내며 언덕오르기를 즐겼습니다. 이 집에서는 얼마나 살았나요? 네, 4살이 되기까지죠. 그때 휘트먼가는 브루클린으로 옮겨서 부친은 계속 목수일을 했는데 그 후에도 자주 이곳을 들렸죠. 그의 친지들이 이 주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휘트먼의 시에는 그가 보아온 새, 꽃 등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집 좀 구경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이 방은 우리가 출생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월트 휘트먼이 이 방에서 태어났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침대에서인가요? 네, 이 방의 가구들은 물론 당시의 물건들이지 휘트먼 일가가 쓰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침대 덮개는요, 세라 시몬이라는 여자가 만든 겁니다. 여기 이름이 수놓여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여자는 누군가요? 네, 휘트먼의 사촌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롱아일랜드에 살았죠. 린넨과 울로 이렇게 만드는데 린넨에 필요한 창고는 이 근처에서 재배를 했고 침대 시트에 필요한 울은 역시 이 근처에서 사육하던 양의 털을 이용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침대가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겨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또 아래쪽에 애들을 위한 침대를 놓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 방은 응접실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나 또 오락을 즐길 때 사용했죠. 가족들이 밤에 화롯가에 모이면은 여자들은 물레를 돌리고 바느질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창포물레죠. 들에서 재배한 창포를 씻어서 자르고 그것으로 실을 내서 이렇게 린넨을 짰던 것이죠. 이 의자는 휘트먼의 모친이 있었던 의자로 생각됩니다. 아주 구식 의자인데 네덜란드풍과 독일풍이 복합된 모양이죠. 휘트먼의 어머니가 네덜란드 가기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녀가 쓰던 의자라고 믿는 거죠.
이 방은 도서실입니다. We have a reading room, library. And a lot of 책이 상당히 많군요. yes. 네, 드물고 귀한 책들이죠. 휘트먼에 관한 팜플렛과 아주 많은 간행본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벽에 쓴 시들은 벽에다 장식하려 했습니다. 이건 그의 일기에서 나온 메모입니다. During the Civil War, 남북전쟁 동안의 일기인데 그의 동생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자 휘트먼이 워싱턴 DC로 가서 동생을 간호하게 됐죠. 그러는 동안에 그 자신 병원 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워싱턴의 병원에 머물면서 수년간 간호원으로 아이들을 간호하고 또 신문과 과일을 가져다주고 편지를 읽어주는 데 시간을 쏟았는데 이 글들이 바로 그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this desk 이 책상이요, was used 휘트먼이 여기 롱아일랜드에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우드베리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바로 그겁니다. schoolmasters.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였죠. One room schoolhouse. So you brought 이것을 전시하기 위해 가져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schoolmasters. 학교 교사용 책상이네요. 네, He was about 20. 그가 교단에 섰을 때 그는 21살가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죠. 하지만 휘트먼 일가가 브루클린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의 사촌과 조부모가 이곳에 살고 있었죠. 그 후에 자주 방문했다고 하셨죠? 네, 그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집은 아니지만은 이 주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편이었지만은 롱아일랜더라는 이 신문을 만들었고 그 신문은 아직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매년 그 신문사에서는 휘트먼에 관한 보충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휘트먼에 관한 정보와 사진, 자료 등을 얻고 있죠. 롱아일랜드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난 시골 소년 월트는 오직 타고난 능력과 힘으로 모든 운명에 맞서면서 위대한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월트 휘트먼의 생애는 가난하고 문벌도 학벌도 없는 어린 소년이 스스로의 용기와 처절한 노력에 의해서 결국 명성과 성공을 얻는다는 전형적인 미국의 신화에 완전히 일치한다. 월트 휘트먼은 19세기 여기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아담이다 라고 말한 어느 비평가의 말은 진실로 옳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한다.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영국에는 월스워스가 있고 프랑스에는 빅토르 후고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월트 휘트만이 있다 하고. 취재팀은 자동차를 달려 휘트만이 즐겨 산책을 나가곤 했다는 롱아일랜드의 동쪽 끝 만톡 등대를 향해 떠난다. 바닷바람은 차고 순수하고 억세게 파도 소리를 내며 우리의 귓자리를 홀려든다. 바닷바람 속에는 오염되지 않은 원시의 냄새가 묻어있다. 바닷바람 속에는 아무도 개봉하지 못한 순결한 영혼이 숨쉬고 있다. 머리를 들면 무한 때문에 아득해 보이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거대한 대서양의 끝없는 전망, 몽롱한 먼 수평선, 반짝이는 파도의 맷박들이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펼쳐진다. 청년 휘트만은 이곳 바닷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과 우주의 꿈을 생각했으리라. 청년 휘트만은 이곳 바닷가에 앉아 머나먼 대양의 시를 생각했으리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오 영혼이여, 우리도 배를 띄운다. 기쁨에 넘쳐 길 없는 바다로 우리도 떠난다. 바다를 바라보며 영원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시인은 아마도 인간보다 훨씬 큰 무엇에 대해 꿈꿨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항해인 죽음에 대해 꿈꿨을지도 모른다. I celebrate myself and sing myself, and what I assume, you shall assume, for every atom belonging to me, as good belongs to you. I loaf and invite my soul, I lean and loaf at my ease, observing a spear of summer grass. My tongue, every atom of my blood, formed from this soil, this air. Born here, of parents born here, from parents the same, and their parents the same. I, now 37 years old, in perfect health, begin, hoping to cease not till death. Creeds and schools in abeyance, retiring back a while suffice at what they are, but never forgotten. I harbor for good or bad, I permit to speak at every hazard. Nature without check, with original energy.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주 캠든으로 간 강위에는 월트 휘트만 다리가 세워져 있다. 그것은 만년의 휘트만이 워싱턴에서의 공직을 버리고 캠든에 영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다리이다. 민중과 함께 대중 속에서라는 말을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시인답게 휘트만은 캠든의 빈민가와 가난한 사람들의 광장을 사랑했다. 캠든에서 지낸 만년의 휘트만을 기념하기 위해 캠든시는 휘트만 센터를 열고 있다.
휘트만 센터의 건물 바깥벽은 온통 휘트만의 희세계를 상징하는 모자이크 벽화로 장식돼 있으며 휘트만이 그토록 소박하게 사랑을 바쳤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He loved this city very much. He came here when his mother 휘트먼은 이곳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and his brother was 1873년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는데 당시 그의 형이 살고 so 있었죠. that when he came here 그때 to 그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왔지만 그 자신 역시 건강이 악화돼 쓰러지고는 with his brother then 1873년부터 1884년까지 이곳에 머물러 his 했습니다. brother sold his house. 1884년 형이 집을 팔고 이사를 했는데 휘트먼은 미클가의 집을 사서 1892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He himself died.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좋아했지만요. 또 일부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휘트만은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How is Walt Whitman is recognized by the American people? I'd like to know about that. All right. 네. There's still some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people 빅토리아조 19세기 비평가들이 그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did back in the 19th century. That is, 휘트먼의 시가 점잖지 못하다는 것이죠. indecent poet. But the standard 도덕주의적인 면에서 그는 자유분방했습니다. were very repressive. 성적인 문제에서라든가 신성한 것 등에 대해서 빅토리아 시대 비평가들이 입에 담기 싫어하던 것들을 휘트먼은 자유롭게 토로했죠. 그 때문에 휘트먼은 대부분 미국의 시인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독립적인 작품을 쓴 작가로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한편 그는 어떤 제한적인 틀에서 벗어난 작품을 썼습니다. 빅토리아조 시들은 일정한 운율, 일정한 수의 음절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휘트먼은 그런 형식을 깨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시상을 그대로 썼던 것입니다. But Whitman broke all that apart. He let poetry flow and let the rhythms of nature come through. You see. I understand 네, that.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월트 휘트만이 그의 시에서 즐겨 사용하던 말이 대중 속에서라는 말이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En masse, yes. Of crowd. What do you think of 예, that? 그렇습니다. But that's the 그의 민주주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말이죠. he 그는 시인이란 대중의 대중을 위한 대변인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of people. 또한 시인이란 국민의 양심, 즉 정치가, 사업가, 재력가 등 모든 사람의 양심이며 그것이 시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 속에서는 모든 계층의 만인을 위함이란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General working class kind of person. Okay, shall we go? 네, 그럼 미클가로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가시죠. Okay, first, would you introduce me to Yes, Miss Lee, I'd like you to meet Mrs. Eleanor Ray, the interpreter of the Walt Whitman House. Nice to meet you.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집에서의 휘트만의 말년 생활을 알고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물론입니다. 우선 보여드릴 건 사진인데요. 휘트먼이 살던 당시에 미클가의 모습입니다. 1884년에 이 집을 샀을 때 미클가는 좁은 거리였습니다. 그때 이 지역에는 보통 사람들,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서로 가까운 이웃들이어서 1750달러로 휘트먼이 살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집을 살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었고 후일 갚아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는 이 지역을 사랑했고 이 지역에 살던 보통 계층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의 시에 그려졌던 것입니다. 1884년 이 집을 샀는데 그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단지 책이 가득 찬 상자 3개뿐이었죠. 램프가 저기 있는데 그가 책을 보던 바로 그 램프랍니다. 이 방의 가구들 모두가 월트 휘트만이 그 당시 쓰던 것들인가요?
네, 우선 여기 걸린 사진을 보시죠. 이게 바로 당시 방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구석에 의자가 보이시죠? 왼편에 있는 의자가 바로 그 의자죠. 원래 휘트먼이 이 집을 샀을 때 의자가 없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었답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 가졌어요. 그렇죠. 저 창문 쪽을 보실까요? 사진이 보이죠? 늙은 휘트먼이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사진을 친구에게 감사의 편지 한 개 보냈답니다. 보이십니까? 1884년 크리스마스에 내 친애하는 젊은 친구여 멋있는 의자를 선물로 주어 감사합니다. 아주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곧 당신과 당신의 부모를 만날 수 있기를. 월트 휘트먼. 토마스 다너슨의 아이들인 보이와 메리 다너슨이 이 의자를 줬던 것입니다. 이 책이 필립의 첫 간행본입니다. 1855년에 출판된 것이니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휘트먼은 절대 시를 창조해서 팔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책에 몸체할 수 있는 장점을 디자인했죠. 표지의 색깔과 금색으로 도안한 제목이며 신문에서 그의 필립 첫 간행본에 관한 서평은 책 표지에 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1855년 두 번째 간행본입니다. 휘트먼은 다소 청교도적이고 엄격한 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을 고수하면서 비평을 가했죠. 바로 이 방에서 만년의 휘트만은 자신의 필생의 역작인 풀잎을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70세가 됐을 때 마지막 개정판인 풀잎 8번째 판을 간행했다. 한 시인이 자신의 처녀 시집을 7번이나 수정하여 끊임없이 개정판을 낸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유례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휘트만의 자기 실현에 대한 놀라운 진량을 보게 된다. 완벽성으로 다가가려는 욕망, 더욱 방대해지고자 하는 욕망, 위대함의 끝까지 실현하고픈 욕망. 따라서 8권으로 발전해 나간 시집 풀잎은 한 권 한 권이 자아완성으로 다가가는 한 시인의 방랑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뿌리칠 수 없는 고뇌의 역사라고도 하겠다. 노 시인은 마지막 시집의 소표지에다 틀림없이 이 책은 한 권의 시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이다라고 썼다. 그는 마치 개척자들이 지평선을 개척하여 영토를 넓히듯이 자꾸만 미지의 자아를 개척하여 인간 자아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이 방이 휘트만의 침실인가요? 네, 침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좁은 침대입니다. 두께도 짧은 것 같은데요? 당시 휘트먼은 3년 동안 몸이 불구의 상태여서 거동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폐결핵으로 숨쉬기도 어려웠죠.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데는 좁은 침대가 편하기 때문에 구했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여기 이것은 물바지통입니다. 그는 몸이 불편해서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였었죠. 나무로 된 목욕통을 이 안에 넣어서 물이 튀는 것을 막고 또 마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가 특별히 만들어 놓았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릴 건 흔들 의자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 의자입니다. 목수이던 친구가 그를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월트 휘트먼이 자신의 사진을 의자 뒤에 붙여서 존스턴 가족에게 결혼 28주년 기념 선물로 주었습니다. 1923년 존스턴 일가가 다시 기념관에 기증을 해서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휘트먼이 살던 당시엔 이곳은 없었습니다. 네, 이 종은 뭔가요? 네, 휘트먼이 거동하기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침대에서 이 종으로 간호원 겸 가정부를 불렀던 겁니다. 여기 가는 펜 겸 나이프도 그의 것이고요. 그의 친구들이 돈을 거두어서 마차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휘트먼이 몰고 다녔는데 그 이후 쓰러져서 팔아버렸고 이것이 그가 쓰던 마고용 회초리랍니다. 저기 휘트먼의 배낭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가 형과 함께 살 때 스티븐가에 살면서 풀립책을 넣어 등에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책을 팔려고 했답니다. You know about knocking on doors here in Camden, trying to sell his book to 위대한 영혼들이 거치하는 공간에는 언제나 고독의 공기가 맴돈다. 평생을 독신으로 고독하게 살았던 신비주의자였기에 그의 마지막 거처였던 이곳에선 더욱더 슬픈 고독의 공기가 만져진다. 1인용 마차를 타고 달리는 노 시인은 캠든 시내의 자랑스러운 명물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마지막 3년 동안을 불편한 몸으로 이 방에서 치과할 수밖에 없었다. 고독한 사람만이 거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가. 평범한 영혼들은 고독 속에서 실험감 속의 나비처럼 질식하여 죽지만 그러나 위대한 영혼은 고독을 자신의 영혼의 궁궐로 만들어간다. 고독 속에서도 그는 하나하나 떠오르는 민중의 낯선 얼굴들을 사랑했고 친구들을 사랑했고 동포를 사랑했다. 그리고 시인은 말했다. 사랑 없이 반 마일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수의를 잊고 자기 장례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의 사랑은 역사 속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브로드웨이의 병원을 드나들며 상해 군인들을 위로했으며 그의 동생 조지 피트만이 부상당했을 때는 전선으로 직접 가서 전쟁의 공포와 슬픔을 체험했다. 그리고 곧이어 링컨 대통령이 피격됐다는 소식도 들었다. 미국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흔들렸으며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와 전쟁 시대를 묻고 군대의 북소리라 하는 시집을 냈다. 그는 젊은 시절 나는 시인 이상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예언자가 되고 싶다 하고 혼자 다짐하곤 했는데 그는 나이와 더불어 점점 더 꿈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다. D.H. 로렌스가 말했던가 월트 피트만은 미국 문학의 모세와 같다고. 정말 그의 휘날리는 백발과 수염은 모세처럼 예언의 징표로 그의 얼굴을 신비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죽음이란 삶이라는 책 위에 마지막 구두점을 찍는 일일까? 아니면 다만 한 페이지의 책장을 넘기는 일일까? 월트 휘트만은 71살이 됐을 때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음인지 유서를 작성하고 부모들의 유해를 모아 함께 묻을 가족묘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캠든 교회의 할레이의 화강암으로 만든 훌륭한 가족묘지가 세워졌다. 이 묘지는 휘트만 자신이 직접 설계했으며 묘지의 디자인은 솔로몬 왕의 신전의 벽과 흡사하다. 이곳에 그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며 완전한 여인이라 불렀던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뭉쳐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묘지 속의 병문을 열어놔달라 하고 말했다고 한다. 바람이 불어오면 영혼의 풍향계는 죽음의 말로 여러 가지 무늬들을 그려놓는다. 나무를 만나면 나무의 영혼을 그리고 물을 만나면 물의 노래를, 풀잎을 만나면 풀잎의 영혼
자유 열린 삶을 꿈꿨던 휘트만은 이제 죽음을 통하여 가장 거대한 영혼의 오케스트라를 삼라만상 속에 조율하고 있을 것이다. 나의 환상이여 안녕. 안녕 나의 것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는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떠나려 한다. 어떤 행운을 맞이할는지, 아니면 다시 그대들을 만날 수 있는지. 나의 환상이여 안녕. 그는 하나의 플립에서 하늘과 바다와 대지의 힘을 보았고, 하나의 플립은 그에게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이었다. 플립은 오늘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작고 덧없는 존재만은 아니다. 우주만큼 크고 자유만큼 넓은 꿈이 있기에 플립은 오늘도 강인하고 영원히 강인할 수 있는 거대한